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8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코스피 2400포인트가 갖는 의미, 이런 제목이고요. 2400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오늘 그 오후 3시 한 40분 정도, 3시 반 정도 SBS CNBC에 제가 또 생방송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는 또 이제 재밌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트럼프가. 어제는 부영책 협상하지 말아라고 했다가 또 오늘은 또 빨리 사인할 준비됐다. 듣고 있나 낸시 막 이렇게. 약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스테로이드를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대선 같은 이제 큰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우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트럼프가 되냐 아니면 바이든이 되냐,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바이든이 되는 거는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됐을 때 만약에 불복을 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면 불복도 못할 정도냐, 요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선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불복을 못할 정도가 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숏캐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재정 부양책이 작거나 늦으면은 경기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재정 부양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재정 부양 많이 해, 이런 얘기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바이든이 되면 이제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바이든이 될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요. 국내 뉴스는 동학개미에 한 발 물러선 홍남기 부총리,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런 포인트가 사실은 제가 이제 2000포인트, 2400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요. 자, 서학개미가 추석 연휴 때 1조를 질렀다. 질렀다, 이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학개미들도 지금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 미국 주식이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영끌이나 비투를 경고했지만 시장은 코판기도 안 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게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그때 그림을 이런 그림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서 옮겨갔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 뭐냐면 위험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투자를. 이거 막을 수 있냐? 규제로 못 막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제 시장의 의미를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 트럼프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는데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주가 중에서 페덱스 주가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산업재나 올드 기업 중에서도 운송 쪽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얘가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택배 수요를 포함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구조 조정이 그만큼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없는 산업 중에서 수요가 받쳐주는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변동성 지수가 30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또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이면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10년물 금리가 부양책 통과 가능성에 다시 4bp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0.78까지 올라섰는데요. 이건 조금 말씀드리면 그 내용 중에서 FOMC 회의에서 장기물 국채, 장기
장기물 국채를 사줄 거라는 논의가 없었고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석도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9월 달,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FOMC 회의가 있었던 기간은 이 구간입니다. 금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0.6 정도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도 낮은데 장기물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살 이유가 없었고 그런 논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장기물 국채를 사야 된다라는 논의도 하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만약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또 논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연준이 뭐 일을 안 한다, 재정 부양 체계만 떠넘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금리에 디펜던스합니다.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다우도 나스닥도 S&P도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특이한 점 페이스북이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독과점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 종목들도 주가가 좋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섹터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여기 있는 뭐 페덱스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바바리안 리서치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아는 분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의 빅테크 반독점 위반 보고서를 요약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다소 급진적인 개혁 방안이 일단은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이걸 완전 통과시키기에는 쉽지 않다. 개혁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60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킹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독점지를 지나친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반경쟁적 계약 강제를 하고 있다. 온라인 리테일 시장 독점하고 있어서 제3자 판매자 착취를 하고 있다. 모바일 운영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어서 경쟁기업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도 착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방안으로는 디지털 이코노미 내 경쟁을 부활하겠다. 그래서 M&AC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마켓 파워 남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독점 금지법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신규 기업 보호를 강화하겠다. 독점 금지 행정명령을 부활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해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일단 예상된 악재가 나왔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들 기업들이 어쨌든 악재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얘네들이 비즈니스를 못할 정도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계속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만약에 이 규제 때문에 빠지면은 우리 매일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간은 어쨌든 확정이 될 때까지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으로 뉴 기업 쪽으로의 그 트렌드가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00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 리멤버 나우에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빅히트가 가진 3가지 장점이다라고 해가지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참 BTS 멋있죠? 예. 새로운 사실은 일단 빅히트 엔터가 이제 곧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목표가가
증권사에 보니까 진짜 다양해요. 16만 원에서부터 38만 원까지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8만 원이라고 하면 14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14조면은 아이고 140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무리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하더라도 2020년, 22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에 50배를 적용해서 14조를 제시했더라고요.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어쨌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상장 후에 뭐 따따상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분위기라는 것도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빅히트에 대해서 글을 쓴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왜 이 회사가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제가 강조하고 있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이 중요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유형자산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늘렸다가 줄였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형자산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회사를 믿어주는 주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현대차 주가에서 의미하는 것에서 오늘 ERP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2400포인트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봉 차트고요. 2400포인트, 정확하게는 2430포인트가 PBR 1배가 되겠습니다. PBR 1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적정한 PBR이라는 건요. 적정 PBR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COE에서 마이너스 G 2분의 ROE 마이너스 G로 계산합니다.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ROE가 COE보다 커지면 그 의미는 뭐냐면 PBR이 1배를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COE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죠. COE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트 오브 에쿼티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에셋이 있고 라이빌리티가 있고 에쿼티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그 부채는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의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금리죠. 그죠? 금리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돈 얼마에 빌렸어요? 비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에쿼티는 내 돈입니다. 내 돈에는 비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기회비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돈이라는 이 개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너 그리고 소액주주. 소액주주가 생각하는 기회비용과 오너가 생각하는 기회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액주주에게도 이 기회비용이 작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갖는 의미는. 그러면 소액주주가 작아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소액주주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그 뉴스로도 말씀드렸던 홍남기 부총리가 동학개미를 신경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LG화학이 지점에 가서 NDR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소액주주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아지는데 기여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금리를 제가 이제 계산을 막 했는데, 이 금리가 제가 추정한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7% 초반입니다. 따라서 ROE가 7%를 넘어서면
이거는 PBR이 한 배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자, 우리가 오늘 예상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 실적이 잘 나오게 됐을 경우 ROE가 8%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2,400포인트, 즉 PBR 한 배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추후에 이제 좀비 이코노미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겨우 금리만 내면서,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이제 제대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PBR 기준으로 보면은 이 회사들은 다 PBR이 한 배가 낮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토빙큐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가 한 배가 안 되는 회사들이 좀비 기업입니다. 이 회사들이 다시 좀비가 였는데 좀비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2,400일 넘어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마 뭐 당장 뭐 올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올해 2,400포인트를 결국 못 넘어서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에 스테이 하시고 알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숏캐시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볼도 사기 위해서는 일부 숏캐시를 계속하기 위한 현금 확보는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알파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베타보다는 알파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2,400포인트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3시 좀 넘어서 SBS, CNBC에서도 제가 출연을 하니까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